존재 물음을 던지는 인간의 거기 있음, 현존재. 인간도 여러 다른 존재하는 것, 존재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 또는 존재 방식은 다른 존재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존재를 이해하며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자이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드는 가장 독특한 본질적 차원은 바로 이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해왔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깔려 있는데 다름 아닌 생물학적 전제이다. 인간을 생물의 한 부류, 동물의 한 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전제 없이 출발해야 한다는 철학이 왜 생물학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전제하고 들어가는가? 이 점에 대한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본질적 차원과 구조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인간 그 자체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존재와 있음의 방식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아무런 전제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지칭하기 위한 실험 용어로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제안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현존재를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럴 때에만 인간의 가장 뛰어난 독특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첫 번째, 우리들 자신이 각기 그것이며 여러 다른 것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를 우리는 현존재라는 용어로 파악하기로 하자. 현존재의 본질은, 두 번째, 현존재의 본질은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기에 있기에 현존재라는 칭호는 순전히 이 존재자를 지칭하기 위한 순수한 존재 표현으로서 선택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존재는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존재자이다.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존재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현존재는 존재 이해를 자신의 존재 구성틀로 갖는 존재자이다. 존재 물음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물음을 어디에다 물어보아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존재 물음을 물어볼 때는 존재자이다. 우리는 존재자에게 그의 존재를 캐묻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자의 존재와 그 성격을 밝혀내려면 우리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존재자 자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자를 그러한 존재자로서 선택해야 하는가? 존재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시선을 존재로 향할 수 있다는 것, 즉 존재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존재를 물어볼 수 있는 존재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 존재자에게서 존재의 의미와 그 성격들을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해하거나 관점을 갖거나 의미를 파악하거나 접근하거나 선택하는 것 등은 물음을 구성하는 행동 관계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자는 우리들 자신인 존재자, 즉 현존재 밖에는 없다. 이에 대하여 현존재는 그의 존재에서 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이다. 그런 점에서 현존재는 어떻게든 존재와 일종의 존재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현존재의 이러한 측면, 즉 현존재에게는 그의 현존재에서 바로 그 존재가 문제된다. 는 점을 현존재의 존재 구성 틀이라 할 수 있다. 존재자로서의 현존재는 이러한 존재 구성 틀로 인해 다른 존재자들에 비해 다음의 삼중적 우위를 갖는다. 첫째, 존재적 우위. 현존재는 실존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존재자이다. 즉 현존재의 존재적 우위는 현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그 명시성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존재 자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자라는 데 있다. 둘째, 존재론적 우위. 현 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한 존재를 이해하면서 있는 존재자이다. 현 존재의 존재론적 우위는 현 존재가 그의 실존에 의해
다시 말해 그의 존재 관계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존재론적으로라는 표현은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명시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존재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언제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표현을 존재론 이전에 라는 것으로 바꾸어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존재론적 우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 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한 존재를 이해하면서 있는 존재자다. 이럴 때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 이전에라는 용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따지기 전에 이미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누군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일상 삶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화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탐색할 부분이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존재론 이전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 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존재를 이해하면서 있는 존재자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탐색하고 싶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거라.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개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이미 나를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모든 존재론의 존재적, 존재론적 가능 조건이라는 점에서의 우위. 현 존재는 모든 존재론이 존재자로서의 현 존재의 존재 방식들 가운데 하나인 한 존재론의 존재적 가능 조건이고, 또 현 존재는 모든 존재론이 존재를 이해하는 현 존재가 실존할 때만 가능한 한 존재론의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현 존재가 다른 존재자들에 대해 가지는 세 번째 우위는 현 존재가 모든 존재론의 존재적, 존재론적 가능 조건이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현 존재에게 고유한 점은 그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그 자신에게 열어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현 존재는 실존에 의해 교정된 존재자이다. 실존은 현 존재가 관계에 맺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떻게든 관계 맺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현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실존에서부터, 즉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아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 존재에 대해 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컨대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때의 물음이 비록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라는 직업을 묻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물음을 받는 상대방은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 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것은 그를 사물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양 정통 철학이 무엇을 본질이라는 말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현 존재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 이 말은 현 존재가 무엇인지, 즉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현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할 수 있고 자신이 될 수 있는 무엇을 이미 이해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의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 존재의 무엇 또는 본질은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 즉 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현 존재에게서는 존재가 실존보다 우위이다. 현 존재의 본질은 그의 존재 혹은 존재 가능성에서부터 이해되고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 존재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실존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현 존재라는 칭호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자, 현 존재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실존, 본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현 존재라는 칭호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다. 현 존재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론이 아니고 현 존재의 존재,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명확하게 이 존재나 실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철학자마다.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분도 각각 달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을 1927년에 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존재와 시간처럼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쓴 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존재와 시간의 이부로서 그 다음 권을 이분이 약속했지만 그걸 쓰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어쩌면 그만큼 이 첫 번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헤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도 잘 소화해서 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다고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저서로 하이데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건 이구동성으로 이 책만은 철학계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륙 철학 쪽에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철학 사상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거의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영미의 철학자들 중에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고를 가지고 무신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유신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하나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어떤 면에서 이게 철학적인 하나의 도구를 만드신 거지 그 이후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는 각자에게 맡겨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분 중에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무신론자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가치 중립적이다. 일단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아마 지상 선생님이 쓴 논문 중에 인용된 부분을 여기서 주셨어요. 그 인용하신 부분이 허무주의와 기술주의의 연합은 정통적인 가치 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허무주의는 인간의 의미 있는 행동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을 기계로 환원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인간은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윤리적 삶은 물론 궁극적인 관심조차도 사라지게 만든다. 이게 2020년 아마 사이어에 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처럼 기술주의와 허무주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실존주의 철학 전체가 현대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특히 하이데거가 현대의 철학이나 일반인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허무주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데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이게 가치관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 가치 중립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부할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현대 철학에 미치고 있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가 현대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일단 이 책도 가끔씩 보고 수업도 좀 빠지긴 했지만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점 가장 큰 개괄적 소감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 자체에 이렇게 일생을 관통해서 집요하게 그 의미를 찾고 있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어메이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 공부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톰 하는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느끼는 게 하이데거 자신도 이렇게 존재나 현 존재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도 불편함을 느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이죠. 네네. 이분이 원래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가 존재에 대한 굉장히 어떤 성숙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 대면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존재에 대한 우리 이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주는 것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질문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번 겨울학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읽은 거에 대한 소감이라면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어떤 개념상에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것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시 모른다면 왜 모른다는가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하이데거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자기의 감각적인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로서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 이제 어떤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혼란성, 혼돈의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좀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니힐리즘 같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게 빠져드는 감정 방식이나 어떤 의식적 사고 방식, 이런 것으로부터 불편하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그게 좋아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그때 또 생각해 보면 삶이라던가 역사라던가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결정되지 않은 추구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혼돈도 혼란도, 그리고 여태껏 알던 것이 다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것도 반드시 필연적인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식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마
그 어떤 본능이라던가 좀 더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다시 또 무언가를 끝없이 통합해 나가려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저만의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물을 만나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해하느냐 할 때 어떤 지평이 바로 비잉이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비잉을 타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타임이라고만 볼 것인가? 타임이 하나의 지평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을 지평으로 하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 규범이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시간이라고 디파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회적인 세팅, 사회적인 규범, 어떤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존재자들이 드러난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가 이해하는 어떤 지평 혹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하셨어요.